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비싸서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내주기 힘들 때 흔히 깡통 전세라고 하죠. 주로 집값이 떨어질 때 생기는데 최근 집값이 꾸준히 하락세인 지방을 중심으로 이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오아시스는 매주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동현 KB하나은행 부동산 자문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깡통 전세, 제가 방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값이 전세가보다 더 아래로 이제 내려갈 때 생겨나는데 지금 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좀 많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 매매가와 전세가 좀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경남 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선업이라든지 경기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집값 하락폭이 전세값 하락폭보다 더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 전세입자들이 그 당시에 전세금이 집값보다는 분명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2년 뒤에 현재 와서 보니까는 집값이 더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전세금이 보전 안 되는 깡통 전세란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경남 창원, 거제, 창원, 거제, 구미, 청주다 이런 지방권 중심으로 하겠는데요. 다만 이제 지방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국지적으로 대구라든지 부산, 광역 대도시권은 아직도 여전히 그래도 보합세 이상을 유지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방에서도 소도시라든지 아니면 앞선에 말씀드렸던 지역 경기가 안 좋은 지역들, 우리가 조선,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안 좋은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집값 하락폭이 커진 거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구나 부산 같은 대도시들은 이제 매매가가 어느 정도 아직은 받쳐주고 있는데 깡통 전세란 말이 아무래도 그 외에 소지방 내지는 경기 침체가 좀 안 좋은 지역들 중심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품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까요?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앞선에 말했듯이 아무래도 지역 경기 침체가 더 큰 원인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편차가 또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이른바 갭 투자라고 하는 그런 쪽에는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갭 투자라는 게 전세금을 기반으로 해서 아파트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좋게 하면 투자지만 사실은 투기에 가깝습니다. 근데 갭 투자를 결국 하려면은 대전제가 내가 샀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집값이 좀 올라줘야 되는데 집값이 만약에 꺾이거나 떨어진다면은 전세금 자체가 집값을 커버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하게 부실 전세가 나오면서 또 역시 깡통집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깡통주택, 깡통전세는 맞물려서 지금 같이 작용하는 건데요. 갭 투자가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 갭 투자는 오히려 더 많은 깡통 전세, 깡통 주택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깡통 전세라고 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세입자분들이 계약 기간 만료됐는데 보증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 부분이 크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책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은 그다지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볼 때면. 그래서 어느 정도 과하게 집값 대비해서 전세값이 과하게 높아서 전세값과 집값이 근접한 곳에라면은 특히 그런 곳에 대한 전세 전세입으로 갈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부에서 보증제도를 좀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조건이 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집값이 지금 대세 하락기고 주변에 미입주 또는 미계약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들은 아무래도 깡통 전세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집주인의 여러 가지 경제 사정까지 봐야 될 판이고요. 가급적이면은 집값 대비해서 너무 전세값이 높은 곳은 좀 약간 피해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임차 등기 명령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거는 좀 활용하기 그거는 이제 쉽지 결국은 않은 결국은 아무리 그래도 그런 보호 장치가 뭐 우리가 등기 부상이 전세권도 있고 다양한 보호 장치가 있는데 결론은 집주인한테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럴 능력이 안 되면 또 아무런 의미가 약해지니까요. 그런 제도가 이제 정차적으로 이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거는 좀 시장이나 주변에 그런 아파트 급락하는 지역들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이게 수도권, 서울까지도 확산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뭐 아무래도 그래도 서울 같은 것이란 이제 주요 수도권은 아무래도 전세 수요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깡통 전세까지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렇지만은 수도권 같은 데서 특히 그 지금 미계약, 미입주 아파트들이 많이 신규 공급된 지역들은 충분히 깡통 전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면밀히 좀 살펴보고 계약할 때도 좀 더 좀 고민할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깡통 전세 문제는 가계 부채랑도 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면밀한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년 전 있었던 니코틴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과 부동산이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사건 개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송 씨의 남편 54살 오모 씨가 잠을 자다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4월 22일. 처음엔 단순 변사 사건처럼 보였지만 부검 결과 평소 담배도 안 피우는 남편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시신에선 니코틴 1.95mg이 검출됐는데 이는 안전한 수준보다 11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남편의 혈액에선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도 함께 나왔습니다. 타살을 의심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이 인터넷으로 중국에서 니코틴 원액을 사서 국제우편으로 붙여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최근에 등기부 등본 문제를 끄집어냈는데요. 센터장님께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안타깝지만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쪽에 관련된 사건이 됐는데요. 2년 전에 어찌됐든 간에 그 부인이 그 부인된 송 씨가 남편을 살해한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뒤집어진 건데요. 원래 부동산에 대한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은 자동적으로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이 상속을 받게 돼요. 있어요. 우리가 포괄 상속이라고 하는데 자동 상속이 돼서 권리자가 되는데 그런데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원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범죄 행위를 통해서 연관돼서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상속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 두 번째 상속이 되는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정당하게 이제 소송 절차를 밟아서 이거는 이 사람이 상속이 취소되고 나한테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까 이 부동산은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산 분은 그 아내분이 그걸 상속받아서 상속 자격을 상실하기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 집을 산 그러니까는 거죠. 사실상 범죄가 드러나기 전에 뭐 당연히 구속되기 전이겠죠. 그래서 이제 정당하게 그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거기서 보니까 명확한 소유자 맞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법원에서.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두 가지 하나의 그 효력이 있는데 하나는 공신력이고 하나는 공시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법제체도에서 민법체도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도는 공시력, 그러니까 외관상 보이는 거는 인정하되 공신력, 말 그대로 법적인 효력에 대한 거는 인정하지 아직 않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판례가 또 그렇게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된 거예요. 왜? 공시력은 맞는데 공신력이 보장이 안 된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있겠네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살인 사건과 연관되면서 드러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부를 믿고 또 더더욱이나 우리 국가에 대한 공시를 믿고 샀는데 거기에 공신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면서 지금 청와대 민원까지 들어간 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공신력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유럽 같은 독일 같은 경우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신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대해서 그러면은 누가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공신력을 인정해주게 되면 손해를 당연히 이 사람은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쵸. 등기 등본을 믿고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결국은 국가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송모 씨라는 그 네네. 지금 그 무기징역 받는 그 범죄자한테 그 국가가 대신해서 예. 그거를 채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채권 소송을 통해서 회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를 일단 국가가 먼저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지금 아직은 공신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본 제3의 매수자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말이 나온 거죠. 물론 이번 사례는 특수한 경우긴 하겠지만 말씀 듣고 보니 이런 식의 그 피해 사례가 왕왕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꼭 그 제도적 보완이 좀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논의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부동산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